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메가더의 음모. 국군 3사단을 선두로 하여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감으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에 부여한 최초의 임무는 침략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냄으로써 평화와 군사분계선을 회복하라는 것이었다. 인천 상륙작전 직전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의 당초 임무를 수정해 인민군을 38선 북쪽으로 밀어내든지 북한 정권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것을 메가더에게 지시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38선 이북으로 진출해 인민군을 철저히 괴멸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의 우려와 비관에도 불구하고 메가더가 고집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예상을 능가하는 성공을 거두자 전략 목표의 설정에 대한 주도권과 해석권이 일시적으로 메가더에게 넘어갔다.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된 미국의 시저 메가더한테 트루먼 행정부와 합참은 끌려다니게 됐다. 이런 열광적 분위기 속에서 미군의 참전 목표는 저절로 북한 인민군의 완전한 붕괴와 김일성의 항복, 그리고 한반도 통일로 확대된 것이다. 메가더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중국으로 도망가서 망명정부를 수립하도록 권고할 정도였다. 폭풍처럼 북진하는 유엔군 앞에서 인민군은 사실상 저항을 포기했다. 대부분의 전투는 총격전이 아니라 행군이었다. 중공군이 개입하더라도 기울어진 대세를 돌려놓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군사적 천재로 꼽히는 모택동은 인민군이 기습에 성공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벌써 준비를 시작했다. 1950년 7월 13일 모택동은 하남, 광동, 광서 등지에 배치되어 있던 제13병단을 중심으로 해 동북 변방군을 조직하고 만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8월 중순에는 약 25만 명의 병력이 만주에 집결해 훈련에 들어가고 속속 증원군이 북상하기 시작했다. 8월 중순 인민군의 공세가 낙동강 방어선에서 교착되자 모택동은 동북군에 대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출동 준비를 끝내도록 지시했다. 이런 대비를 해놓고 중국은 미국 측에 경고하기 시작한다. 국군이 38선을 돌파하기 하루 전 주은래 총리는 메가더의 북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송했다. 10월 1일 메가더로부터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김일성은 외무상 박헌영과 함께 모택동에게 지원군 파견을 애걸하는 긴급 전문을 보냈다. 기습 남침을 위하여 소련을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를 떴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김일성은 망할 지경이 되자 이번에는 중공군까지 초대해 한반도를 국제전쟁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동포의 공동선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당의 이익을 위하여 외세를 불러들여 조국의 산하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민족사상 최악의 사대주의인 것이다. 이런 그가 이른바 주체상하상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의 본질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 10월 3일 주은래는 주 중국 인도대사 페니커를 밤중에 불러 만약 미군이 북진하면 중공군은 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만 북진하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페니컬 대사는 이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페니컬을 신용하지 않았다. 인도 대사를 중공의 심부름꾼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묵살했다. 모택동은 10월 2일 오후 주덕, 주은래, 유소기, 고강 등 수뇌부 회의를 소집하고 참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많은 간부들이 참전에 반대했다. 미군에 비해 장비가 절대적으로 열세하고 공군의 엄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제 막 내전을 끝내고 국가 건설을 시작한 마당에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 반론의 요지였다. 모택동이 지원군의 총사령관으로 점찍어 놓고 있던 임호도 아프다면서 반대 뜻을 전해왔다. 이런 반론을 누르고 모택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명분으로 참전을 결심하고 총사령관에는 팽덕회를 임명했다. 모택동은 팽덕회에게 아들 모한영을 데려가도록 명령했다. 팽덕회는 중국 내전 중에 모택동의 처와 아들이 피살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양했지만 모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데려가게 된다. 모택동은 압록강을 넘는 날을 10월 15일로 잡았다. 그리고는 주은래 총리를 소련으로 보내 공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스탈린은 이때 겁을 먹고 있었다. 미국이 소련과 정면 대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공군 20개 사단의 장비를 제공할 용의는 있지만
공군의 지원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뒤로 빠져버리는 것이었다. 이 배신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불면의 고민을 한 끝에 참전 강행을 결단한다. 압록강 도강은 10월 19일 제1파는 25만, 제2파는 15만, 제3파는 20만, 총 60만의 대군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전투기와 탱크는 한 대도 없고 소총과 방망이 수류탄마저 한 명에 하나씩 돌아갈까 말까 한 중공군은 그러나 혁명적 열정과 엄정한 군기로 똘똘 뭉쳐서 육해공의 최신 무기로 철갑을 두른 유엔군을 향해 나아갈 참이었다. 10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원수와 만나 한반도 전략을 의논하고 싶다고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에 타진한다. 메가더는 태평양상의 웨이크 섬에서 만나자고 제의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체의 3분의 2, 메가더는 3분의 1을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리였다. 메가더는 사실상 나는 바쁘니까 만나고 싶으면 이리로 오시오 라고 한 셈이다. 솔직담백한 성격의 트루먼은 주변의 불평을 누르고 부하를 만나러 태평양을 건너가기로 한다. 회담의 주제는 중공군의 참전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될 터였다. 이 무렵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대통령이 보여준 이 편지를 읽어보았다는 정일관 육군 총참모장의 기억에 따르면 요지는 이러했다. 본직은 소련은 몰라도 중공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번에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이 가능성을 긍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귀하가 긍정함으로써 북진을 방해하는 작전상의 제한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은 거족적으로 북진 통일만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영매하신 지도가 아니고서는 이 열망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굳게 믿고 있으니 이 간절한 심정을 살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정일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메가더의 답장도 보았다고 한다. 그가 기억한 10월 13일자 메가더의 답장 요지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중공 개입의 가능성을 긍정하지 말아달라는 이승만의 편지에 대한 메가더 사령관의 답장 요지는 이러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직은 믿을만한 정보통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공군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 이 가능성을 겉으로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압록강을 넘을 겁니다. 조금도 모르는 것으로 할 겁니다. 중공은 그 방대한 군사력을 배경 삼아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에 있어서 데모크래시의 최대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중공의 잠재적인 군사력을 때릴 만한 기회는 지금 아니고서는 없을 겁니다. 전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이 언제까지 본직의 전략을 뒷받침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본직의 불태전의 결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원폭도 불사할 겁니다. 정일건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사령관이 주고받은 이 두 통의 사신을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극비 중에 극비였다. 사가들이나 비평가들이 이 극비를 알 까닭이 없었다. 메가더 장군은 자신에게 집중되는 비판의 소리, 즉 메가더는 중공군 개입의 가능성을 오판해 유엔군의 북조선 철수를 자초했다는 명예롭지 못한 책임 추궁에도 이 비밀 서한만큼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일관의 이 증언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중공을 치기 위하여 중공군 개입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한간의 음모론을 확인해주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일관은 육군 총참모장 겸 3군 사령관으로서 메가더의 전략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원이었다. 성격이 신중하기로 유명했던 그의 이 증언은 다른 자료나 증언들과 비교해 검증할 때 더욱 신뢰도가 높아진다. 1972년 일본에서 출판된 캐논 기관으로부터의 증언이란 책이 있다. 저자는 3년 동안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연정, 묵호 경비사령관이던 연정 해군소령은 1949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의 추천을 받고 도쿄로 건너가 메가더 사령부 산하의 첩보 부대인 캐논 기관에 소속됐다. 캐논 소령이 지휘하는 이 부대는 미국 국동군 사령관 메가더의 정보참모 윌로비 소장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의 정치, 군사정보 수집을 하고 있던 부대였다. (1950년 10월) 캐논 소령의 명령에 따라 연정은 한국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스키 부대를 지휘해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안의 도서를 점령하고 여기서 3명에서 4명을 한 조로 묶은
수십 명의 첩보원들을 다이련, 리순, 신의주로 침투시켰다. 이 첩보원들 중에는 중국인과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끼어 있었다. 14일부터 적진에 침투한 첩보원들에게서 중공의 대군이 한만 국경에 집결, 남하하여 유엔군에 대항할 기세임이란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연정은 이 첩보들을 윌로비 소장 앞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대군이 이동한 흔적, 화덕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다. 10개 사단 규모로 추정된다. 진행 방향은 신의주, 뒤를 쫓고 있음. 이런 보고에 의해서 곧 육안으로 중공군 관찰이란 보고가 들어왔다. 백령도로 귀환한 첩보원들은 남하하는 중공군 대열에 끼어들어 병사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도 있었다. 첩보원들은 그런 모험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줬다. 중공군은 여러 지방에서 소집한 병사들로 구성돼 있어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란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군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그냥 민간인 복장으로 기나긴 대열을 따라가고 있어 거기에 끼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상대가 광동어로 이야기를 걸면 이쪽에서는 북경어로 상대하여 기를 죽이는 방법도 썼다. 마치 하나의 도시가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표 장군이 지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혀를 내두른 첩보원은 촬영한 필름도 내놓았다. 연정은 더욱 확신을 갖고 윌로비 소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임표 지휘하의 10만 대군이 신의주의 대한안동을 향하여 대이동하고 있다. 북한 지역으로 남하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은 이 보고 중 임표 부분은 틀린 정보였다. 임표가 지휘하던 제4야전군 출신 병사들이 지원군에 많이 끼어 있었는데 이들은 팽덕회가 지원군의 새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북한에서 초전에 포로가 된 병사들도 임표 부대원이라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은 중공군의 초기 사령관은 임표였던 것으로 오판했다. 미국의 공간사에도 되풀이된 이 오판이 수정된 것은 중공 쪽의 한국전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였다. 메가더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적장을 오인했다는 뜻이다. 이윽고 북한에 침투시킨 첩보원들로부터 남진한 중공군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첩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연정은 일련의 정보를 메가더 사령부로 타전하면서 메가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0월 15일 태평양상의 작은 섬 웨이크에서 이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메가더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그것도 윗단추를 하나 풀어놓은 모습으로 트루먼 대통령을 맞았다. 트루먼은 훗날 측근에게 내 부하가 만약 그자처럼 옷을 입었더라면 엉덩이를 차버렸을 것이라고 불평했지만 메가더 원수의 아내가 좋아한다는 블럼 캔디를 선물로 내놓았다. 공항 내 콘센트 건물 안에서 1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회담의 종반에 트루먼이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다. 메가더 원수는 단언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터진 첫째 딸 혹은 둘째 딸에 개입하였더라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자를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주에 집결한 30만 병력 중 기껏해야 5만에서 6만 정도가 압록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죠. 중공군이 만약 평양으로 남진하려고 하면 아마도 역사상 최대의 떼죽음이 일어날 겁니다.